조선의 대외관계 내용 볼게요. 이제 블랭크가 이게 좀 돼 있는데, 블랭크 된 내용은 그래도 조금 이제 중요한 내용들, 네. 핵심 키워드, 요걸 이제 한번 블랭크 처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누르면, 블랭크가 제거가 되는데, 여기 가장 들어가면 좋은 내용은 조선이라는 나라 4대 교린. 큰 나라는 섬기고, 이 교자는 사귈 교자 이웃닌자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하고는 편하게 지내자. 그죠? 4대 교린의 외교 정책을 기본으로 삼았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4대의 대상은 아무래도 조선 전기 중국에 있었던 나라는 명나라잖아요. 네. 그죠? 명과는 4대 관계. 그래서 명나라하고는 섬기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는데 네. 이 원칙이 잘 안 지켜졌어요. 맨 처음에는. 태조. 혹시 태조 임금 때 재상 이성계, 바로 이성계 오른팔 누구였죠? 정도전. 그렇죠. 정도전이었죠. 정도전. 이 정도전 때문에 조금은 이제 문제가 좀 커져가지고 조선 초기에는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4대 관계는 제가 아까 넘어갔네요. 책봉과 조공 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네. 책봉이라는 것은 명나라 왕이 명나라의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명나라 황제가 네. 우리나라 왕을 임명해 주는 거죠. 네. 형식적으로나마 우리나라 왕이 중국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를 왕으로 임명해 줬으니까 고맙잖아요. 네. 인사를 가야 되겠죠. 네. 조공을 갑니다. 이 조공은 뒤에 보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몇 번을 갔냐면 1년에 4번을 갔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뒤에 가서 이건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무튼, 자, 요 부분 한번 가고요. 요동정벌. 이 요동정벌을 주장했던 친구가 누구냐면 정도전이에요. 아까. 근데 이 정도전에 이 표전 문제라는 게 있어요. 조선 초기. 이 표전 문제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건데, 우리나라가 중국 황제에게 그 보내는 문서 있잖아요. 네. 황제에게 보내는 것을 표문. 그 다음에 황태자에게 보내는 걸 전문을 그래요. 근데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전문 그러는데, 요 내용이 그 당시 중국의 황제였던 홍무제, 네. 중국의 왕 가운데 최고 못생긴 왕이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도둑놈 출신의 왕이에요. 네. 와, 정말. 도둑놈이 왕이 됐다. 이거야말로 정말 로망이잖아요. 전 세계 모든 도둑놈들의 로망인데, 이 로망을 이룬 사람이 바로 명나라의 황제였던 홍무제예요. 이게 명나라는 그냥 액면 그대로 표현하면 도둑놈이 세운 나라. 네. 와, 중국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네. 지금도 중국 아이들은 중국에는 공산주의라 그래도 있잖아요. 공산주의라고 하더라도 이게 중국에는 모든 뭐예요 절도이 있는 도둑놈들의 로망이죠. 네. 일종의 우리나라 교도소에 있는 절도범들의 로망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조폭 형님들의 로망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조폭 출신이니까. 네. 와. 근데 이제 이 친구에게 정도전 이게 이 친구가 조폭 출신이다 보니까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의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약간만 의심받으면 그냥 다 이렇게 제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의심이 많았는데 정도전이 명나라 황제에게 보냈던 외교 문서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걸 핑계로 삼았던 게 표전문이에요. 그래서 정도전은 불러요. 네. 정도전을 부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죽이거나 아니면 이 녀석을 나의 신복으로 만들거나. 이게 이성계가 보내요, 안 보내요? 태종 이성계가. 안 보내죠. 딴 놈들을 보내요, 자꾸. 딴 놈들을. 야, 이거 쓴 놈이 누구야? 정도전이 쓴 건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정도전 건데, 쓰기는 딴 사람이 쓴 거예요. 글씨를 잘 쓴 사람이. 그러니까 보내라고 하니까, 야, 네가 썼지? 하고 딴 사람 보내니까, 홍무제가 더 화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쓴 놈 말고, 그러면 처음에 이거 아이디어 제공은, 자꾸 이제 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외교 문제로 번지니까, 정도전이 요동정벌을 주장을 했던. 좀 아이러니한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뭐 이야기하냐면 이성계가 요동정벌에 반대를 하잖아요. 위화도 해군 있잖아요. 네. 위화도 해군. 그래서 이 위화도 해군이 바로 이제 조선 왕족 건국에 어떻게 보면 토대가 된 사건인데 그때는 분명히 이성계가 반대를 하면서 뭘 내세웠어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건 이건 예의에 어긋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보면 이제 이성계도 자꾸 이제 명나라가 정도전을 괴롭히니까 요동정벌을 주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성계가 주장했던 그 위화도 해군의 명분 자체가 어때요? 그렇죠. 이게 좀 굉장히 모순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화도 해군을 토론을 할 때, 이 부분까지 찾아낸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다. 왜냐면 똑같은 이성계가 한 입 갖고 두말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안 되고 이때는 되고.
그래서 유아대금과 관련된 토론을 할 때 요걸 주장하는 친구는 오늘 수업을 굉장히 잘 듣는 친구가 되겠죠.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정도전이 이제 요 이방원의 뭐 때문에 왕자의 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잖아요.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명과 조선의 초기에 좀 시끄러웠던 관계는 끝나요. 그리고 이제 태종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조선은 명나라의 사대관계, 외교 관계를 취하고 그래서 1년에 4번 무조건 사신을 보냈어요. 조공. 아까 요 하나 설날에 보낸 거, 그다음에 황제 생일날 보낸 거, 네. 그다음에 황태자 생일날 보낸 거, 그다음에 연말에 보낸 거 1년에 4번을 보냈어요. 근데 명나라는 실제로 우리나라에게 1년에 4번 조공을 요구한 게 아니라 명나라는 우리나라에게 4년에 한 번 요구를 해요. 근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1년에 몇 번 보낸 거예요? 네. 4번 보낸 거예요. 이게 명과 아까 이제 실리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을 보내는 게 요즘에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쓰면 좀 쪽팔리는 거잖아요. 굉장히 전문 용어죠. 쪽팔린다는 거. 자, 전문 용어로 보면 굴욕적이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어때요? 이익이 되는 거였으니까 명나라는 4년에 한 번 보내는데 우리는 1년에 4번 보낸 거죠. 그만큼 이제 요게 이제 조공 외교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굴욕적인 거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이 볼 때는 분명히 이건 굉장히 실용적이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재밌죠. 네. 좀 조공, 책봉, 사대적 외교 관계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팩트는 하나지만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해설은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가 돼요. 자, 아무튼 명과의 관계는 이후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국, 조선시대 주변국 하면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북방에 있던 여진족과 그다음에 남쪽에 있던 일본, 네. 그 2개가 되겠죠. 그래서 회유책과 강경책, 여진. 자, 회유책 꼬신다는 이야기죠. 네. 자, 일단은 뭐 무역소를 설치해서 이들과 무역을 하게 했다. 이게 여진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던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식량이 없어.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농경민족과 북방 유목민족은 라이프 스타일이 거꾸로예요. 네. 농경민족은 가장 먹을 게 많은 게 먹을 게 가장 풍족한 때가 언제일까요? 농경사회. 아니 농경사회 우리. 저희요? 어. 이제 그렇죠. 그때가 언제예요? 시기적으로. 가을, 겨울이잖아요. 가을, 겨울에 우리는 먹을 것이 많고 봄철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보릿고기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유목민족들은 언제가 먹을 게 없냐면 가을, 겨울이 먹을 게 없어요. 특히 겨울철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겨울철에 가을에 수확해 갖고 먹을 게 있고 네. 이 친구들은 먹을 게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먹을 게 없어요. 그럼 당연히 겨울철에 북방 유목민족들은 그래서 농경사회를 침략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상들은 농경사회는 가을이 되면 이제 어때요? 하늘이 높고 참 좋기는 한데 이제 뭐가 다가오는 거예요? 전쟁이 다가오는 걸 의미하게 돼요. 높은 하늘이 좋기는 하는데 전쟁의 먹구름. 그래서 우리 천고마비라는 단어 있잖아요. 하늘은 높고 말을 살찐다. 네. 이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알고 보면. 네. 그러니까 말이 살찌는 계절이니까 이제 어때요? 기마병들의 침략에 대비해야 되는 시즌이기도 했던 좀 이게 천고마비라는 단어가 아름다운 단어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농경사회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제 막 이렇게 막 비장함이 드는 그런 단어가 되기도 해요. 귀화를 장려하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줄 때 식량을 주기도 하지만 뭐 또 주냐면 농기구도 주고 씨앗도 줘요. 네. 야 너희들 목축 말고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하고 똑같이 뭐 하자. 농사 짓자. 그리고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농사 어떻게 지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으면 뭐 적극적으로 그 친구에게는 농업 방법도 알려주고 씨도 주고 뭐 요즘으로 따지면 농협에 데리고 가서 농자금도 저로를 대출해주고 네. 이제 그런 회유책도 씁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죠? 그 유목민족 가운데 그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유목민족 가오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농사를 짓냐. 네. 우리는 말 타고 딱 식량이 없으면 칼 한번 후들르면 되는 거야. 네. 이런 가오. 우리 우리 몸에는 뭐 이렇게 뭐 북방 기마민족의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굶으면 굶었지 농사는 안 지어.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버릇 고쳐놔야겠죠. 강경, 죽이다기보다는 아무튼, 세종대왕 때 그래서 이제 뭐가 있어요? 그 유명한 사군 육진의 개척이 있어요. 사군 육진. 이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면서 제가 안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 사군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되게 어디예요? 이게 보니까. 압록강 네. 유역이죠. 압록강. 최윤덕. 그 다음에 육지는 여기 있죠.
두만강역에 네. 그 유명한 우리 로커 가수 혹시 락 음악 좋아하세요? 락 음악. 락 음악. 잘은 모르는데. 네. 좋아하는. 아, 막 샤우팅으로 막 우와 여기. 네. 김종서 장군. 아, 유명한 락커. 요즘 락커의 그, 이렇게, 모델이잖아요. 김종서가 두만강 가서, 전기 기타 긋고 그냥 샤우팅 2번 하니까 그냥 싹 물러나는 거 아니에요. 웃기죠. 이 세종대왕 때입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세종대왕의 정치라든가 아니면 학문적 업적을 이야기하는데 느닷없이 이놈을 갖고 이제 들이대요. 네. 그냥 똑같은 세종대왕 때니까. 그래서 사군육지는 개척했을 때, 한 왕은 없죠. 이런 식으로도 내는 거죠.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제 성동격사라고 하는데 동쪽 때리면서 시험 문제를 서쪽에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의 문제도 좀 많이 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표현이 별로 좀 안 좋다는 게 여기 보면 확정된 북쪽 경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확정된 북쪽 경계. 네. 요게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교과서에 그래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선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완성이 됐으면 우리 교과서 뒤에 보면 항상 또 뭐가 나오냐면 독도와 간도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 국경이 확정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뭘 포기하는 거예요? 판도를 포기하는 거죠. 이 교과서가 이렇게 하니까 두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는 절대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1440년경에 국경이 완성된 나라는 없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국경이라는 것들을 완성된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국경은 생명체하고 똑같아요.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라진 나라도 무수히 많죠. 네. 그런데 마치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국경이 완성되었다. 이건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지나치게 역사를 고정된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개척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오늘날 우리나라 국경이 완성되었다. 저는 그건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본입니다. 일본 아이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본은요. 심지어는요. 제가 이제 이거 미리 같이 보면 빼고 한번 보면 되니까. 이 교과서에 대마도가 아니라 쓰시마라고 써 있어요. 세종대왕 때 쓰시마를 정벌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과서에 쓰시마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까지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과연 대마도 물론 대마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마치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독도를 다케시마하고 쓴 거하고도 좀 비슷하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쓰시마라고 써 있는 거 대마도를 숫자 바꿨어요. 제가 왜 이걸 먼저 보여드리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본인들은 본토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대마도 일본인들이에요. 네. 보편적으로 우리가 초창기에 이야기하는 건 자 이제 대마도에 있던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역시 식량을 노략질해요. 네. 대마도는 가본 사람이 있겠지만 섬의 97%가 바위덩어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에 접합하지 못했고 그래서 쌀을 얻으러 우리나라에 온 거죠. 이 오자 세 군데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예요. 오늘날 부산, 그다음에 진해, 그다음에 울산. 세 군데에서만 아무래도 이제 대마도에 가까운 쪽이잖아요. 네. 세 군데만 열어줬고 여기서 이제 제한된 형태의 구역을 허용했다.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개의 약조라고 그래요. 1443년 이때도 역시 세종대왕 때예요. 네. 생각보다 양은 많잖아요. 네. 1년에 50척. 쌀 200석. 200석이면 요즘으로 따지면 400가마? 별로 안 되죠. 네. 이게 이제 공식적인 거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밀무역도 상당히 네. 많았겠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식적으로는 이 정도만 하라고 했는데 밀무역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아무튼 세종대왕은 이건 회유책이잖아요. 야 너희들 쌀 부족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97%가 바위인데 야 너 바위에다가 벼농사 지어 이렇게는 말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렇게 농업에 학을 떼고 농업 기술이 발달했다고 손치더라도 제가 바위 뚫어가지고 거기다 나락 심는 건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재밌는 상상이 된다. 바위를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벼를 심는다. 아무튼 그런 건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무역을 허용을 해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오니까 이제 세종대왕 때 이종무를 보내서 이제 대마도를 도발했다. 1419년 이종무 장군. 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과서로는 봤는데. 네네. 혹시 근데 육군? 해병대 나왔어. 해병대? 네. 야, 우리나라 해군 잠수함 있잖아요. 네. 잠수함이 대개 이제 누구냐면 일본군과 싸웠던 장군들이 거의 대부분 잠수함 이름이래요. 그래서 이종무함도 잠수함 이름이에요. 해병대니까. 해군이잖아. 같은 패밀리잖아. 해병대지만 소속은 해군 소속이었잖아. 네. 네. 이종무 치면 잠수함이에요. 네.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네. 이순신이 2명인 건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부장 가운데 한 명이 또 이순신이 또 있었어요. 동명이인이에요. 그래서 이순신이라고 하는 잠수함도 또 있어요. 아무튼 이따가 이제 임진왜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알 텐데 네. 이 종류가 이제 잠수함 이름이에요. 우리나라에. 네. 아무튼 의외로 우리나라 잠수함은 거의 대부분 일본 왜구들 아니면 임진왜란 때 일본군과 싸웠던 분들이 많아요. 가장 큰 잠수함 앞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3,000톤급 만들려고 하는데 걔는 안중근해요. 일본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심조심하죠. 네. 그죠.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게 우리나라에서 3,000톤급 잠수함 만들려고 하는데 이름이 안중근해요. 와, 좀 재밌죠. 네. 예. 아무튼 이렇게 얘는 강경정책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큰일 났다. 네. 자, 아무튼 외란 전개 과정입니다. 배경 참포외란. 아까 세 군데에서 교육을 하게 했는데 양이 적다고 외놈들이 와서 난리를 핀 거죠. 네. 그래서 참포를 폐쇄를 합니다. 1510년에. 그리고 외놈들이 그 이후에도 오니까 1512년에 약속을 또 하나 해줬는데 양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죠? 네. 세 군데가 아니라 이제 제포, 진해 한 군데만 열었어요. 그러자 또 을묘변이 또 일어나요. 1555년에. 네. 그러면서 1555년 이후에 우리는 일본하고 국교를 단절을 해버립니다. 네. 자, 그러나 국방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물론 이제 뭐 이때 들리는 유명한 말이 뭐 율곡이의 10만 양병사. 예, 이따라고 하지만 그냥 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본 이야기예요. 예, 한번 해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이 선생님이 10만 양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플랜은 전혀 없어요. 예, 그냥 그만큼 우리는 무대투이겼다. 네. 외란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 그렇습니다. 전국 시대를 통일했어요. 일본의 전국 시대에 약 한 100여 년, 그러니까 계속됐던 전국 시대를 1590년에 노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하고요. 국내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무려 한 20만 명이 쳐들어와요. 이거 이제 그냥 있던 거네요. 자, 외란 발발. 지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외란 발발. 이건 이제 한번 쭉 이따가 보도록 하고. 자, 20일 만에 한성이 함락돼요. 이게 전쟁이 일어난 게 1592년 4월 14일이에요. 네. 맨 처음에 싸웠던 게 부산포, 그 다음에 동래성. 두 군데에서 싸웠는데, 뭐, 부산포 정발, 이름도 멋있어요, 정발. 네. 그 다음에 이제, 동래부 송상현. 두 분이 싸웠고요. 실제적으로 싸운 것은 이 두 군데도 좀 싸우고요. 네. 뭐, 상주에서 이 일은 도망가기 바빴고요. 조금 싸움이 좀, 그래도 제대로 된 곳이 어디예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어딨냐? 여기 충주. 신립장군 아시죠? 네. 예. 신립장군, 원래 이제 이 부분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이 신립장군은 그 당시 조선 제1의 명장이에요. 그리고 약 8천여 명의 기병을 이끌고 와요. 그리고 분석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일본군에게 왜 졌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싸워서 진 게 아니라 도망갔어. 왜? 일본 아이들이 이때 뭘 갖고 있었으니까. 총을 가지고. 그렇죠. 네. 그죠? 이 우리는 조총이라고 하고, 새를 맞춘다고, 나르는 새를 맞출 정도에서 조총이라고 하고, 일본 아이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떼뽀라고 불러요, 떼뽀. 한자로 쓰면 철포인데, 일본 발음으로 하면 떼뽀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어디 가면 막무가내로 막 덤비는 사람이 있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세 글자로? 무대포. 그렇죠. 일본어예요. 실제로. 새로운 발견이에요? 네. 무대포는 뭐냐면 총도 없이 막 덤비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칼도 없이 전쟁터 나간다? 그러니까 아무런 대책 없는 사람. 네. 무대포라고 이야기를 하죠. 관련된 단어예요. 네. 와, 정말 지식의 세계는 끝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실내에 보니까 이건 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번에 우리 조선 제1의 기병 8,000명을 이끌고 와서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도망 못 가게 하는 거, 유명한 거 있잖아요. 됐습니다. 그렇죠. 배수진을 쳐요. 그래서 뒤에는 남한강이 있고 앞에 넓은 벌판에서 네. 딱 맞짱을 뜬 거예요. 근데 벌판이다 보니까 모래와 자갈이 많아요. 기병이 위압 조건이 아니죠. 네. 근데 일본 놈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조총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 아이들은 이때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조총 기법 가운데 하나가 3단 사격이에요. 잘 아시죠? 이렇게 한 명은 빵 쏠 때, 한 명은 장전하고 있고, 이렇게 앞선이 빠지고, 뒤에서 장전한 놈이 또 쏘고, 얘는 또 뒤로 빠지고, 장전하고, 3단 사격을 하다 보니까 조총의 연사가 가능했던 거죠. 실제로는 조총 한 번 장전하고 발사하는데 1분 이상 걸려요. 근데 이제 연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조선군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거죠. 이게 조선군들은 뭐냐면 기마병이니까 네. 원래대로 하면 그래요.
딱 일사하고 첫 번째 사격하고 장전하는 동안에 조선군이 도착만 하면 돼요. 네. 이게 말이 100m 달리는데 100m를 달리는 시간이 5초잖아요. 5초 안에 조선군이 왜군 진지 안에 도착만 하면 조선군이 이기는 거예요. 신립에 그 자신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김하병을 이끌고 배수의지를 치고 돌격 앞으로 했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립 장군은 유명한 충주 탕금대에서 자결을 해요. 그러므로서 이제 끝나는데 아까 이야기한 조선 정예병이에요. 그러면서 일본군들은 한성을 그냥 함락을 하죠. 이게 네. 딱 20일 걸려요. 해병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행군 많이 해보셨어요? 몇 번 해봤어요? 행군? 하루에 우리 뭐 할 때 훈련소 이런 데 할 때 진짜 고데기 한다 그러면 40km 행군. 나를 세. 그게 아마 40km 행군일 거야. 백리 행군 그렇게 되는데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뭐 한 그 정도쯤 될 거예요. 요즘 고속도로로 가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 행군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걷기만 해도 열흘 걸리는데 왜 이놈들 불과 20일 만에 한양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왔죠. 그냥 꽃갈 거면 모자 쓰고 그냥 배고프면 꽃갈 먹어가면서 걸어온 거죠. 이게 아무리 해병대 우리 선배님이니까 더 우리 참 정고 선배님이세요. 이렇게 더 쉽게 아마 설명이 될 거예요. 왜군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왔는가가 이해 가시죠? 네. 그러자 이제 선조임금 여기 평양성 버리고 의주까지 도망가요. 네. 의주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명나라에게 원병을 요청하죠. 명나라 군대가 옵니다. 이렇게 명나라 군대가 오는 동안에 이제 싸웠던 게 바로 이제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이죠. 이 남쪽에서 이순신 장군이 싸웠는데 요거 누르면 뭔가 딱 하나 나오는데 한번 나와요. 임진왜란 3대차. 미리 설계를 딱 해놨으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세 개의 싸움은 다 의미가 있어요. 네. 첫 번째 한산대첩은 뭐냐면 잘 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오케이. 학익진 전법으로 외선 70여 척을 격파를 시킵니다. 네.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이것도 쓰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이제 그렇게까지는 시험 문제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데 한산대첩을 계기로 해서 조선군이 이제 어때요? 바다를 장악합니다. 바다를 장악해요. 진주대첩 혹시 진주 가보셨어요? 네. 진주 여기 네. 가보세요. 뭐 전주나 진주나 글자 한 끗 차이인데 네. 도시 이미지도 많이 비슷해요. 실제로 가보면 뭐 진주 남강도 있는데 진주성은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진주성 싸움에서 이겨요 조선군이. 네. 김시민이에요. 그러면 진주성 싸움의 의미가 뭐냐면 진주성을 지켜서 전라도를 지킬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전라도만 뭐 이렇게 천상천하 유화 독존처럼 네. 일본군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라도가 있기 때문에 조선이 있었다. 호남이 없으면 뭐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호남이 그때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주성 싸움에서 조선군이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김시민 장군. 네. 들어보셨죠? 네. 김시민 장군요. 그래서 호남을 지킨 위대한 싸움, 진주대첩, 3대첩으로서 충분히 의미가 있죠. 네. 또 하나 이제 뭐예요? 이 행규대첩이에요. 이 행규대첩은 이 명나라 군대의 원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네. 명나라 아이들이 올 때 뭘 가지고 오냐면 대포를 와요. 대포를 가져와요. 네. 그 대포 이름 혹시 아세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명나라 네. 그 네덜란드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포를 만들었는데 네. 이때 명나라 아이들이 볼 때 네덜란드 애들 머리는 희고 되게 이제 덴마크 네덜란드 애들이 되게 얼굴이 빨개요. 빨개요. 뭐 뭐죠? 그 피노키오 코만 빨개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얼굴이 빨개요. 그래서 얼굴이 빨간 아이들이 가져왔다 그래갖고 이 포를 홍이포라 그래요. 붉은 홍자. 이게 애들이 북구 애들이 보면 얼굴이 쉽게 빨개지거든요. 네. 그래서 홍이포를 가지고 와서 성을 지키고 있는 일본군을 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오씨 저건 또 뭐야 하고 이제 도망가죠. 네. 그죠? 대포와 싸움이니까 조준과 대포. 뭐 이렇게. 그래서 일본군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개성까지 도망가요. 네. 개성까지 도망가자 그 당시 명나라에 왔던 장군 이름이 이여송인데 얘가 막 열심히 쫓아와갖고 여기서 져요. 명나라 군대가 패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명나라 군대가 패하는 걸 모르고 조선군이 수원 쪽에 있다가 명나라 군대가 한성으로 올라오네? 그럼 우리도 양쪽에서 협공하자 해갖고 조선군이 올라와요. 조선군이 올라와가지고 어디에 진을 치냐면 행주산성에 진을 친 거예요. 한강을 건너서. 이제 명나라하고 이제 동시에 연합으로 가면 돼요. 네. 근데 얘들이 벽제관에서 패갖고 도망가 버려요. 네. 그럼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조선군만 남은 거죠. 네. 이거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닥쳤던 개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행주산성에 조선군 3,000명이 진치고 있는데 이제 일본군이 보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늦게 죽었어 이제.
누구 죽었어. 해가지고 한성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양 한 3만 명을 동원해서 행주산성을 공격을 해요. 오, 이때 만약에 조선군이 패했다라고 한다면 네. 전쟁의 분위기는 다시 또 바뀌었겠죠. 네. 왜냐면 일본군들이 뭐예요? 평양성에서 한번 패해서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네. 이들이 이 싸움으로 전쟁의 주도권을 일본군들이 다시 잡으려고 공격을 했는데 패해버리잖아요. 권율 장군. 네. 근데 이제 우리 흔히 이제 행주산성은 뭘로 유명해요?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 우리 앞치마 매잖아. 집에서 엄마 대신 그거 안 해요? 행주치마. 앞치마를 우리가 흔히 이제 행주치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뭐 행주대첩 하면 뭐 와우 할이 떨어지니까 뭐 동네 아줌마들이 뭐 동작을 갖고 와서 돌을 던져서 이긴 전투 마치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행주대첩은 구석기 시대 전투잖아요. 그러면 네.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주대첩은 그 당시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학 기술이 총동원된 전투예요. 그래서 이때 유명한 거 있잖아요. 영화로도 나왔던 거. 그렇죠. 신기전. 요즘으로 따지면 다련장포죠. 네. 막 신기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비격 진춘내라는 게 있어요. 네. 일종의 지뢰죠, 지뢰. 이렇게 폭약이 터지는 거니까 시한폭탄이에요. 뭐 비격 진천뇌, 뭐 온갖 조선이 가지고 있던 뭐 천자총통, 대포, 활, 무기, 뭐 모든 폭탄 무기가 다 동원된 전투가 요 행주대첩. 그래서 우리가 10배나 되는 왜군을 격퇴를 시켰고 요 이후에 일본군들이 1월 달에 1594년 1월 달에 그래서 일본군이 서울을 버리고 남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행주대첩에서 조선군이 이겼기 때문에 전쟁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네. 일본군들이 이제 서울을 다시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일본군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제 울산 쪽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요 행주대첩 이후에 일본군들은 이제 경상도 남해안, 그다음에 여기 전라도 남해안, 춘천성 요런 정도에 주둔하게 돼요. 네. 전쟁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소강상태에 빠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임시대라 그러면 7년 전쟁 그러는데 실제로는 초창기는 한 6개월간 전쟁이 있다가 한 6년간 전쟁은 소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바다를 장악해서 일본군들이 원래는 바다를 통해서 뭐 서해안까지 보급을 이렇게 네. 물자를 보급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실패로 끝났다던가. 그다음에 전국 각지에 이제 의병. 영어로 하면 justice 게릴라 그래요. 진짜로 그렇게 써요. 정의로운 게릴라들. 그래서 의병봉기.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제 최초의 의병하면 누가 이야기했냐면 여기 혹시 어렸을 때 곽재우 하면 이니셜 있잖아요. 이니셜. 붙이는 애칭. 무슨 옷을 입었다? 약간 붉은. 그렇죠. 그래서 곽재우 장군 우리 홍희 장군 곽재우 그러잖아요. 빨간 옷을 입은 곽재우. 빨간 옷을 입은 곽재우. 의령 지방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곽재우 장군이 이제 최초의 의병이라고 하는데 이 의령 지방이 갖고 있는 의미도 뭐냐면 이 의령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전라도로 넘어오는 걸 막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주성 싸움, 그다음에 곽재우 장군 이런 분들의 싸움이 이런 분들의 이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라도가 지켜진 거지 뭐 이렇게 뭐 전라도가 이렇게 뭐 저절로 지켜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전라도가 지켜지는데요. 금산이라든가 아니면 저 진안에서 이제 권율 장군이라든가 또 황진 장군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분들이 격퇴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혼함, 지역 감정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전라도만 따로 공존할 수는 없어요. 네. 이런 부분도 역사에서 전라도가 있었던 이유는 또 영남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잊어서는 안 될 역사적 사실 가운데 하나예요. 아무튼 전세가 역전됐다. 아까 터닝 포인트는 행주대첩이에요. 네. 그죠? 휴전협정이 시작이 돼요. 7년간 휴전협정이 계속되는데 이게 실패로 끝나요. 제가 이제 뒤에 보면 링크가 있는데 이건 없앴네요. 이때 이제 휴전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 토요토 미도요시가 뭘 요구하냐면 재수 드럽게 없는 거. 상남을 3만을 요구해요.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를 주면 휴전을 하겠다. 그 다음에 명나라 황실의 공주를 나에게 보내라. 그 다음에 조선 왕의 역시 공주도 보내라. 이게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때요? 조금은. 말도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그런 조건을 내걸었고 그래서 이제 1597년에 휴전회담이 결렬되자 일본이 다시 쳐들어와요. 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유재란이라고 하죠. 정유재란. 근데 이때 이제 승리를 한 게 이제 마지막 전투에 생긴 게 이제 명랑해전. 네.
근데 이제 이때도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첫 번째 전투 이제 진주성 싸움 이야기를 했잖아요. 진주성. 이때는 이겼어요. 근데 2차 때 정유전한테 일본군들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이때는 한 10만 명 정도 쳐들어와요. 네. 근데 이제 이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린 게 있어요. 다른 데는 다 점령 안 해도 돼. 한 군데만 점령해도 돼. 그게 바로 진주였어요. 그래서 조선군 여기 써 있잖아요. 2만 명이 왔는데 일본군 얼마가 오냐면 10만 명이 와요. 네. 아까 제가 이제 진주에 가보셨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진주성이 실제로 가서 보면 초등달 모양이에요. 진주 단강을 끼고 있는 초등달 모양의 성곽인데 제가 볼 때는 2만 명이 주둔할 정도의 규모가 붙대요. 그런데 일본군들이 10만 명이 공격을 했어요. 네. 뭐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조선군들이 잘 막았는데 역시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자연환경 비가 내려요. 억수로 비가 내가지고 성곽의 일부분이 붕괴되고 이제 요 틈으로 일본군들이 공격을 하면서 패하는데 이때 이제 등장하는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1차는 김시민, 2차는 그 유명한 주농계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예, 농계. 네. 예, 왜냐면 농계는 이때 이제 진주성을 지키고 있었던 주 장군이었던 최경혜 장군의 부인이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뭐 기생은 아니고요. 이제 기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변장을 한 거죠. 변장을 해서 이제 외장을 껴안고 촉성로에서 이제 뛰어내렸다. 이거지 뭐 일반 사대부가 어떻게 술판에 들어가서 하하호호 하기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이게 기생으로 거시기를 했던 거고 농계의 고향은 장수예요. 장수. 전라도 장수예요. 그래서 장수하면 뭐 한우, 사과로도 유명한데 실제로는 가을에 보면 사과 먹으러 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누구냐면 너 장수사과 처음 먹어봤지? 라고 하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게 이제 주농계예요. 주농계. 그래서 고향은 바로 이제 장수입니다. 장수.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임진왜란의 가장 유명한 싸움 가운데 하나는 진주성 대첩인데 역시 여기서도 등장하는 게 우리 전라도 여인도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진주성이 함락되자 일본군들이 진주에서 합천을 해가지고 남원까지 와요. 그게 이제 유명한 남원에 가보면 만인일청 있죠. 만인일청. 10,000명이 전사를 했다. 그게 1597년 추석 때예요. 추석날. 추석날 남원 군민 10,000여 명이 전사를 하세요. 그리고 남원이 함락되자 일본군들이 전주로 오고요. 전주성 함락되고요. 전라도가 이제 정유전한 때는 주타켓이 돼요. 네.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투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병자호란이었고요. 그렇게 됩니다. 명랑해전 마지막. 명랑해전의 승리를 거두었고, 요거 이제 명랑으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아까 뭐 이야기한 대로 12척 대 133척. 심한 경우에는 333척. 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133척이 맞는 것 같아요. 뭐 10배의 적을 물리치자 이제 일본군들이 속전속결의 전쟁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이제 철수를 하게 됐고 때마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투가 유명한 노량해전이죠. 그건 이제 좀 말이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고 좀 받은 거고요. 야, 영양. 자, 오우. 인구 엄청나게 많이 줄었겠죠. 네. 5분의 1이 줄어요. 농경지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호적 토지재산 사라지고요. 국가재정 형편없게 되고요. 문화재 수실되는. 이때 대표적인 문화재가 경복궁, 불국사. 경복궁은 대원군 때 네. 다시 복원을 해요. 불국사는요 1966년에 복원이 돼요. 박정희 대통령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뭐 불국사가 뭐 신라, 천년, 뭐 트레디셔널 하는 건 딱 석가탑하고 다보탑 2개고요. 나머지는 다 1966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천년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네. 일과 아직 환갑도 안 된. 그런 예를 불국보가 이제 우리가 천년 그러는데 이때 이제 대표적인 소실된 거니까 좀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국가 재정이 있잖아요. 국가 재정. 제가 이거 말풍선을 안 만들었네. 돈이 없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아까 저기 경복궁도 중건을 못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대원군 때 만든단 말이야. 돈이 없어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예를 들면 집이 불났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그래서 화재보험 들어야겠죠. 네. 네. 돈이 없어요. 네. 근데 뭣도 없어요. 뭐 세금 걷는 게 어때요? 땅과 사람인데 땅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뭘 해요? 국가가 세 글자. 이거 그렇죠. 납속책을 해갖고 흔히 이제 납속책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미리 써놔서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 공명첩이라는 게 있죠. 네. 네. 이름이 없는 임명장을 발급을 해요. 그래서 돈 주고 뭘 하는 거예요, 이제.
관직이나 신분을 팔았던. 그래서 임진왜란을 계기로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신분제가 상당히 많이 이제 흔들리게 돼요. 네. 요런 납속제기이기 때문에. 다음에 일본.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고요. 네. 죽은 다음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이 누구냐면 도요토미 히데요리예요. 히데요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에 참전하지 않아요. 네. 그 대신에 저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동쪽에 가 있을게요. 해가지고 얘가 가 있던 곳이 에도, 도쿄에 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자 이제 히데요리와 이에야스가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유명한 1603년 일본에서는 가장 유명한 전투예요. 동궁과 서군. 세기가하라 전투인데 세기가하라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이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오사카성을 묻어버리죠. 이 오사카성 일본 혹시 가보셨어요? 자, 그 도쿄 일본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오사카를 많이 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침략의 원흉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성이었어요. 조금은 즐겁기도 하고 뭐 일본 가니까 뭐 기쁘니까 뭐 세이치 막 이렇게 승리의 빅토리도 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의미는 알고 어떻게 보면 침략의 원흉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거주했던 공간이에요. 마냥 기뻐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침도 좀 뱉고요. 거기 가서 쓰레기도 좀 버리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욕도 좀 하고 와야 될 공간이에요. 힘들면 뭐 화장실에 가서 에이 도요토미 개놈 이렇게 죄송해요 전문 용어 써서 자 이런 공간이에요. 좀 알고 즐기자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묻어버려요. 오사카를 점령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오사카성은 그러니까 그것도 1950년에 복원했다. 좀 어이없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예. 자 일본 놈들이 문화재를 많이 약탈해요. 이때 이제 많은 학자도 끌려가고요. 강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강항. 인쇄공도 많이 끌려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도자기 인쇄공이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일본 아들이 이제 영남 지방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영남 지방에서 많은 책을 훔쳐갔는데 누구 걸 훔쳐갔냐면 이황의 책을 훔쳐가요. 이황. 그래서 이황의 성략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발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도공들을 끌고 갔는데 이때 이제 도공 가운데 유명하신 분이 이삼평. 일본 가보면 이제 규슈 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이잖아요. 네. 가장 가까운. 규슈에 가보면 아리따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아리따. 한자로 치면 유전인데 네. 아리따라고 하는 지명에 가보면은 이삼평이라는 사람의 그 큰 비석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 뭐라고 쓰냐면 도신이라고 써 있어요. 일본 도자기의 신 이삼평. 이라는 사람. 그래서 일본의 아리따 도자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요 이삼평이에요. 네. 일본 도자기의 시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역시 규슈에 보면 가고시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일본 최 아래쪽에 있어요. 네. 가고시마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면 이제 심수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심수관이 있는데 이름을 안 바꿔요. 이 사람이 아까 이제 제가 남원성 그 만인우총 이야기 있잖아요. 네. 네, 만여 명의 조선 국민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때 남원 지역에 있어도 도공이 끌려가요. 남원 지역에 있다가 끌려간 도공이 심수관이에요. 이름은 안 바꿔요. 그래서 지금은 심수관 15세예요. 유럽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럽 애들 보면 막 그렇잖아요. 레오파드 1세, 2세, 3세, 막 14세 막 이러는 것처럼 심수관 지금 15세가 가고시마 지역에 살고 있어요. 남원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태극기 걸고 있고요. 해마다 추석 때 오면 조상들이 제사를 지내고 가요. 아까 저기 그 남원성이 점령이 된 게 추석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2017년에 그래서 이제 요거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60갑 행사를 좀 크게 했었어요. 60갑 행사로. 그러면서 부신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자 여진족 이 성장을 했고 그게 뭐라고 하냐 이제 후 금이되죠. 네. 1616이에요. 1616. 요거 연도 외우기 쉽죠. 네. 네. 요거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할게요. 네. 네.